감사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저 사진은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찍은 사진이라 속으셨죠? 먼저 감사드립니다. 뭐 부족함이 참 많은데 그냥 겸손 떠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요. 부족함이 많은데 이렇게 역사적이고 귀한 어머니 기도 모임에, 한국을 대표하는 어머니 기도 모임에 저를 그야말로 뜬금없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기도로 시작하지는 않을 거고요. 새끼 잘 치는 여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무슨 제목이 저렇게 상스러울까? 그런 생각 문득 들으셨죠? 한 10년 전인가 우리 집에 누가 허스키를 한 마리 잠깐 맡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를 한 달 안에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밥 열심히 주고 운동시키면서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서 보호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막 개가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쌓였었던 겨울이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 주인도 새끼가 임신한 걸 몰랐고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개 큰 견을 처음 키워서. 그런데요, 새끼 난 줄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3마리를 낳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 꽁꽁 얼어서 새끼가, 와, 내가 무슨 알지, 이게 무슨 죄인가 싶잖아요. 땅을 파서 묻어주려니까 땅에 꽁 끓어오는 겨울이라 묻을 수가 없어서 그 눈사람처럼 커다란 눈사람 그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깊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울적해가지고, 의인은 동물을 잘 돌보나니 잠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막 졸지에 큰 죄인이 된 것 같은,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 같이 그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내가 오해를 터뜨리고야 말았던 게, 아침밥을 짓고 좀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그 허스키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대문을 두드려요. 시골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쇠문인데, 우리 이제 현관문이 큰 마당이 있고 이제 쇠문인데, 나가봤더니 그 깊숙이 묻어놨었던 새끼를 물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애절한 눈빛으로 살려달라고 막 그 진짜 마지막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일성을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자기 혀로 꽁꽁 얼은 새끼를 핥았는지 새끼가 금방 깨어날 것처럼 보들보들해졌어요. 제가 그걸 붙들고 막 울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도 이렇게 새끼를 잘 치는데 인간은 도대체 새끼를 잘 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거기로 제가 이제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참 새끼 잘 치는 여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여자일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저는 잠깐 아까 간사님들하고도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그 근대 교육의 그 산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특이한 저의 경험이, 저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뭐 짐작하겠죠. 그때 그때는 국민학교에서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시골에서는 많았어요. 무학. 초등학교는 보통 교실이 다 빼곡하게 60명 이상이 앉아서, 저는 항상 63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키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80년대, 내가 82학번이니까 그 60년대 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어떠한가를 제가 학교를 다녀서 잘 알아요. 아시죠? 이제 80년대 말 90년대는 저의 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20년 동안. 저의 큰 아이들이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들을 돕고 와가지고 2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있었어요. 전신마비 알았던 여자 같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44살에 39살에 전신마비로 쓰러졌었는데, 그때가 9.11 테러 이후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심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람도 들짐승처럼 살 수 있겠구나, 살고 있구나를 저는 그 컨두즈 격전지대에 가서 봤거든요. 공중에서 그 미국 헬기에서 떨어뜨려주는 물과 빵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추운데 갈대로 겨우 엮은데서 애들이 우드파이어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10명, 7명이 그 작은 텐트, 2인용 텐트만한 곳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사는, 거기서 저는 치과 어시스턴트를 했거든요. 저는 83년도부터 해외 단기 선교에서 의료 봉사를 했었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제가 길랑발레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2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4살에 늦동이를 나왔어요. 저는 중환병을 알아서 일찍 폐경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4개월 될 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임신한 줄을. 입덧이 심하게 하고 나서야 뇌질환이 생겼나 위암이 생겼나 그랬더니 임신이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키는 저보다 더 크고요. 그 지식 정도는 과장 조금 하면 석사를 마친 아이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60년을 저는 몸소 체험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한국 교육의 그 기류를 내 자식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공장에서 나온 새끼 3명한테 별로 적용을 안 했어요. 우리 큰아이들 키울 때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붕이 막 일어나면서 정말 뭐 윤 선생부터 시작해서 뭐 아기 때부터 영어 기억나시죠? 학원 막 몇 가지 다 보내야 되고, 피아노는 기본이었고. 왜 피아노를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애들을 피아노를 시키려 했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학교당 피아노 있는 집 몇 집 안 줬어요. 옛날에는 뭘 구글했나 봐. 집에 TV 있는 집 손들으라고 그러지. 그 조사했죠. 근데 마지막 뜨는 애가 집에 피아노 있는 집, 걔가 손 들면 다 쳐다봤잖아요. 걔가 우리의 그 모델이었고 꿈이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피아노 치는 게 모델이고 꿈이 아니야. 집에 피아노 있는 게 자랑도 아니고 다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걔가 내 딸이어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짓을 똑같이 했어요. 지금 피아노 다 어디 있어요, 그거? 와, 실어가라고 사정해도 안 실어가. 이사 갈 때 놓고 살금하니 놓고 올라가면 막 가져가라고 그래.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30대 자녀들이 자랄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요, 우리 10대 티네이저인 이 나이에 이제와 새삼 티네이저의 엄마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난리를 피는데도 이상한 뭔 맘 먹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맘 먹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을 학원을 아무도 안 보냈어요.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공부했어요. 애들 학원 보낼 돈으로 제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만 공부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용구하고 사랑이 학원 보내고 학습지 하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 그랬더니 얼마 든대요. 기를 쓰고 그 돈은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우리는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런 겨울방학에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만한 나라가, 영어 쓸 수 있는 만만한 나라가 필리핀 바기오잖아요. 필리핀 바기오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풀어놓고 나는 봉사활동 하면서 게이트하우스 하나 얻어가지고 걔 둘만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여러 명 애들 데리고 가서, 또 엄마 밥 해줄 엄마도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시장만 가도 다 막 안 되는 콩글리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가 만만한 거야. 또 그
자기보다 훨씬 가난한 아이들이라 애들은 더 빨리 느껴요. 절대 주눅 안 들어요. 외국인을 접하는, 외국인과 영어하는 게. 저는 그것만 했어요. 그 돈으로 가서 나는 봉사하고 애들은 놀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 딸, 두 딸들한테 그거 하면서 그냥 과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학원도 하나도 안 시키고 그 심지어 학습지 하나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대학 안 가도 괜찮고 고등학교 안 가도 돼. 한글만 알면 돼. 조금 더 한다면 알파벳을 알으면 좀 편리해.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미장원 해도 되고, 응? 공장 가서 옷 만들어도 되고. 그러면 나는 더 좋아. 이렇게 해버렸더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지들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어느 날 큰아이가 그래요.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네 엄마는 네가 1등을 했는데도 학교를 안 찾아온다니?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너 1등 진짜 안 좋은 거거든? 왜 안 좋니? 진짜 1등을 유지하려잖아. 그러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재밌는 것도 하나도 못해. 공부만 해야 돼서. 근데 또 그것만 있는 줄 알아? 넌 친구가 없어져. 왠 줄 알아? 2등, 3등, 4등 하는 아이들이 너를 다 미워하게 돼. 그래서 넌 친구가 없어져. 재밌는 것도 못하지, 친구도 없어져. 그것이 1등이야. 절대 1등은 해서는 안 돼. 엄마 약속해. 정말 1등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인생에서 어쩌다 실수로 1등 한번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절대 1등을 계속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그 딸의 사유가 여기 앉아 있어요.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서.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그런데요, 얘가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로 하필이면 가게 된 거예요. 1학기를 다니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는 나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키워주더니 이런 입시 지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학기를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그만둬도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설득돼야 돼. 네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그랬더니 그 당시는 워크맨 하나 사달래요. 사줬더니 6개월만 신문에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 교환학생 1등에서 10등까지 신문에 내줬었거든. 3등으로 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미국 고등학교로 갔어요. 원래 교환학생은 학생 비자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외교 비자로 가기 때문에 마치고 오면 한국 오면 다시 뭐예요? 한국에 오면 다시 1학년 또 다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그렇게 다니기 싫은데 4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얘가 얼마나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고 얼마나 워크맨이 늘어지게 소리가 안 날 만큼 들었대요. 테이프가. 워크맨이 뭔가 아시죠? 녹음 테이프를 넣어서 이게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인 거예요.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잘해요. 저는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인간의 심리를 조금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심리치료가 전공이었으니까. 못하게 해야 돼요. 믿고 못하게 해야 돼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원래 학생 비자도 아닌데 월반 시험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간지 3개월 만에 시니어 12학년이 돼버렸어요. 그 미국 간지 10개월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버클리 음대를 합격해갖고 돌아왔어요. 그 나이 17살. 보스턴까지 학교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중부 시골로 보냈던 아이를. 그래서 1년 한국에서 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냈어요. 얘는 피아노 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대학 공부하는데 화성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죽어도 석사를 안 하겠대요. 공부 징글징글하대요. 너무 힘들어서. 버클리 음대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하기 무지무지 힘든 학교거든요. 아시죠? 3년 반 만에 졸업하고 왔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 왜? 그때 IMF였어요.
1,600원, 1,700까지 할 때 달러당. 월급장이고 저는 상담연구소를 하고 있었어요. 벌은 돈을 전부 다 걔 학비로 보냈어야 됐어요. 늦둥이 44살에 낳고 3주 몸조리하고 가서 상담해야 됐어요. 걔 학비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줘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죽고 살기로 공부해서 빨리 한 학기라도 학비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 줄여줘야 돼. 그래서 걔 3년 반 만에 졸업하고 나오더라고요. 둘째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딸은 애시당초 공부를 별로 하는 아이 같지가 않았어요. 애들을 몰고 시간이 빨리 가네. 애들을 몰고 제 간증을 하는 이유는 60년의 우리나라 현 교육의 산 증인이니까 저의 간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차원에서요. 얘는 초등학교 때 집에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자애인데도. 정말 마루인형 같이 생긴 애가 얼마나 선머스마처럼 사는지 맨날 애들하고 막 갯벌 돌아다니고 막 바다로 올챙이 잡으러 가자고 막 바다로 올챙이를 잡으러 간대요. 와, 이런 애였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또 상급학교 가긴 가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얘는 진짜 대학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카메라 하나 사줄게. 차라리 한예종을 가라. 영화 만들어가지고 너는 정말 시각예술에 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내 엄마가 볼 때는 보이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얘는 대학을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떨어지면 우리 집안은 재수란 없다. 학원 못 가지 재수는 안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해에 대학 못 가면 너는 그냥 학력이 고졸로 끝나야 되고 학비는 지원되지 않아. 대학을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이제 원칙이었기 때문에 3학년 정도 되더니 뭔가 불안한지 막 맨날 책을 짊어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뭐를 그 짊어지고 다니냐, 공부도 안 할 거 가볍게나 다녀라 차라리. 그랬는데요. 그래도 어느 학교지? 저기 이사간 학교, 그 한남동에 있었던 대학, 단국대학을 갔어요. 서양학부를. 그러더니 1년 다니다가 저한테 와서 자기 다시 서울대를 가야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외모고시를 보고 싶은데 단국대 출신 외모고시 출신이 한 명인가 밖에 없대. 선배가 없어서 안 되겠대. 진짜 웃겨. 그래가지고 재수 안 돼. 우리 집안은. 하고 싶으면 네가 혼자 공부해서 네가 혼자 가든지. 내가 1년치 대학 수업료는 서울대는 싸니까 더 줄 용의가 있긴 해. 그래도 단국대 3년보다 서울대 4년이 더 싸니까. 여기 딱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A가 나왔는데 1등급이 나왔는데 수학은 꾸준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이 2등급 나와서 서울대 못 갔어요. 근데 그래도 그 학교는 가기 싫다고 자기는 이제 뭐 한기대, 지방대 가서 자기 푹 공부만 하겠다고 갔다가 기숙사 끝나서 이제 데려오려고 엄마 서울대만큼 싼 대학이라고 하면서 거길 갔어요. 이렇게 데려오는데 애들이 막 해야 잘 가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전화예요. 제가 내려놓기만 하고 끊어져.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너 대학 또 그만뒀냐? 애들이 인사하는 이 포지션이 너 그만둔 것 같아. 학교. 너 대학 또 그만뒀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저 한예종 영상학부 합격했어요. 드디어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래. 아세요? 한예종 영상학부 10수도 하는 거? 거기를 지방대 다니면서 혼자서 엄마가 너무 또 행복하지 않대 대학 생활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한예종 가라고 했었는데 엄마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한예종 가볼까? 그리고 이제 한예종 봤더니 입시 접수가 딱 일주일 남았더래요. 정신없이 가서 이제 접수를 해놓고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예종은 영상학부는 영화 감독되는 그 과정 4시간 동안 연필하고 종이만 주고 시나리오를 쓰게 한대요. 영화 한 편을 쓰게 해서 그걸 갖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수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어도 몇 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대학 2번 거쳐서도 이제 현역 나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심사 때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들이 네 시나리오를 보면 너를 뽑아줘야겠는데 너의 이력을 보면 너를 뽑아줄 수가 없다. 도대체 너 여기 왜 왔냐? 뜬금없이. 얘가 이렇게 말했대요. 영화가 제 손을 잡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랬대요. 까불고 있죠. 잘난 척 되게 하죠. 그래서 지금 둘째 딸은 영화 감독이고요. 자기가 결혼해서 저는 그리고 또 철칙이 있어서 30 전에 결혼해라. 30 전에 결혼해라. 그래서 다 30에 다 결혼했어요. 30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시골 교회에서 딱 50명씩만 하객들을 모아놓고 드레스까지 제 손으로 다 꼬매 입혀가지고 동네 개가 다 나와서 짖을 만큼의 드레스를 꼬매서 입혀가지고 결혼시켰어요. 음식도 제가 다 하고요. 둘을 일주일 간격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지금 무지무지 잘 살고 있어요. 둘째 사위는 사업가였고 큰 사위는 게임 만드는 친구라서 넷마블에서 있었는데 프리선언하고 지금 양평으로 들어와서 자기 게임도 만들고 발효학교 저도 돕고 오늘 같은 날 저를 드라이브 저희 매니저처럼 딱 같이 와준 자랑스러운 사이가 저쪽에 앉아 있어요. 둘째 딸은 영화 감독인데 훌륭한 곧 레드카펫을 밟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신랑까지 사업하는 신랑까지 데려다가 우리 그냥 가난해도 같이 영화 만들자 해서 자기 남편도 영화 감독으로 등용시켜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미수금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로 상도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영화 감독이 됐어요. 그 부부 영화 감독도 틈틈이 저를 와서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간사님한테 학교를 소개할 만한 영상물 같은 거 있으시면 가져와서 좀 보여주세요 라는 요청을 들었어요. 그저께. 그래가지고 어저께 야 그거 하나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새벽 4시까지 급조해서 있었던 것들 해가지고 아까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얼만큼 사교육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얼만큼 엄마가 새벽에 학원으로 날라야 되죠?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이제 달랐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얘는 내 새끼가 아니고 나에게 태열매와 상급으로 준 사명이다. 근데 이 사명을 이만큼도 내 욕심이 거기에 가미되면 안 된다. 내 한이 가미되면 안 된다. 내 욕구가 내 자식한테 가미되면 안 된다. 애를 처음에 그 어린 나이에 낳았는데 제가 23살에 결혼해서 24살에 큰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저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 나이였어요. 그런데요. 얘를 하나 낳았는데 그 어린 나이인데도요. 얘를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았거든요. 모태 신앙인데 저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였거든요.
야,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혼자 울고 그랬어요. 야, 바치라고 하면 어떡할까 봐. 어느 날 들리더라고, 목소리가. 네가 아브라함이냐? 나한테 바치라고 할 리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자권, 양육권 다 주님께 양도합니다. 저는 그냥 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키워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얘가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주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행복하대요. 그 나이는 뭐 이렇게 재즈 음악 좋아하는 사람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나 유럽에 팬이 더 많더라고요. 퓨어킴이라고 하는 뮤지션이에요. 늦동이 어떻게 사나, 이 괴물은 어떻게 사나 궁금하죠. 초등학교 전교생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를 6년 동안 졸업했고요. 중학교는 전교생이 한 지금 40명 좀 남짓 되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구글 찾아보기 귀찮을 때 비사 이거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정말 대학 강의 듣는 것만큼 설명을 해줘요.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뭐 천재소년 김비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걔를 입학시킬 때,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 한글을 안 가르쳐서 들여보냈어요. 그 학교에서 유일했어요. 한글 모르고 학교 온 아이로. 저하고 노느라고 한글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한글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아이들 키우면서 큰아이는 한글을 빨리 저 스스로 체득을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한글을 배우고 학교 갔는데, 둘째 아이는 한글 모르고 한글은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학교 갔는데, 글을 큰아이보다 작은아이가 훨씬 잘 써요. 큰아이도 물론 한국에서 뭐 음유시인이라고 유명한 가수들 곡도 많이 써주고 그러긴 하는데, 윤종신이 이렇게 자기유사로 최고로 대접해주고 픽업해서 갔는데 5년 계약 기간 끝나고 딱 나와서 프리선언하고 자기 마음 편하게 그냥 자기 창작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최근에 뭐 마르클레르인가 거기 여성의 해를 맞아서 우리나라 젊은 그 30대 예술가들 8명이 서로 편지 주고받는 게 그 푸시 본 사람 누구 한가 고개 끄덕이는 본 사람인데 거기도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저 여자 뭐야?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설계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그 무엇도 내가 설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숙할수록 의존적이거든요. 근데 모든 세상 것들은 성숙할수록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숙할수록 의존적인데, 제가 남들은 자녀교육 성공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저처럼 이기적인 엄마가 없었는데,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결혼 후에도 애들 낳고도 다 했거든요. 공부도 계절학기로 애들 다 이렇게 나놓고도 하러 다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미국으로 계절학기로 항상 공부하러 갈 때도 그 옛날 테이프에다가 매일 아침 내가 3개월 동안 계절학기를 해야 되면 3개월치 테이프를 쭉 만들어 놓고 할머니가 탁 눌러주면 안녕? 이렇게 하면서 그날의 얘기를 쭉 해주면 얘네들은 엄마가 자기 어렸을 적에 미국 가서 공부하다 왔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는 항상 자기 곁에 있던 걸로 기억하더라고요. 애들을 속였어요.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했고 내가 할 일 다 했는데요, 항상 가고 싶을 때 다 갔고요. 봉사하러도 매년 갔어요. 제가 대학에서 심리치료를 가르칠 때는 겨울방학이 계속 제일 길으니까 겨울방학에 그렇게 전쟁 치른 나라나 재해 만난 국가나 내전 치른 나라를 두려움 없이 날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신마비로 누웠겠죠.
제가 새끼 잘 치는 여자 같아요? 아이씨, 왜 박수를 안 쳐주지? 내가 돈 받고 너무 자랑했나 보다. 이것을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몰매 맞죠, 이야기를. 그래서 누구한테 말 한 번도 해본 적 거의 없어요. 내 아이들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애들이 성장했는가. 근데 저는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지금 간증처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 잡고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럼 강의가 되더라고.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몰매 맞을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왜 제 간증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듣게 하실까요?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정말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진짜 어려움을 무릅쓰고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다리 치셨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꼭 들려줘야 될 사람들에게 아다리 치신 거예요. 꼼짝 못해요. 제가 전신마비에서 깨어나고 그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어떤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겪기 힘들 만큼의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이 얘기를 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시고 싶을 거거든요. 정말로. 스펙을 많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싶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리더로 세우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개를 맨날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어쩌면 부족하다 이런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저는 부족해요. 좋은 엄마 아니에요. 그런데 믿었어요. 너는 조국과 인류가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매일 저녁 기도해 줄 때마다 했었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별이가 조국과 인류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을 저는 믿어요. 별을 인해 많은 슬픈 사람들 위로받게 해주세요. 별이로 인해서 많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게 해주세요. 매일 밤 그 기도만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해의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해주세요. 우리 해는 정말 언젠가 조국과 인류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사실화돼서 자기들이 부담스럽대요. 너무나 어렸을 때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각인돼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이시고 환경들을 마련하실 거야. 세상의 방법, 어떤 때는 가끔 저도 야,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아이들 나오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미안해지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지 않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아이들은요, 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근데 특별히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이라도 전응하라고 해도 뭔가 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불행은 아닌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탁월한 아이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탁월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망쳤냐면 내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막 주입해갖고 망쳐버렸거든요.
냉장고에다 막 검정 봉다리에 들어있는 막 식재료들을 갖다 다 싸놓은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 한 달 후에 보면 어머 나 이거 사다 뭐 하려고 했는데 썩었네. 환경오염만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을 진짜 환경오염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지는 그 아이를 향한 꿈이 있으시다고요. 마지막 시대의 리더로 쓰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용감하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왕따가 될지도 모르죠. 근데 왜 왕따예요? 한신교회 우리만도 왕따가 아니잖아. 우리끼리만 모여도. 그렇죠. 우리끼리만 모여도 왕따가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왕따였어요. 혼자서.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거 믿고 그냥 지켜봤어요. 기도하면서 잘 될 걸 믿으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을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막 계속 헤맬 때 내가 잘못 가르쳤나? 얘는 큰아이하고 좀 틀린 케이스였나? 그런데도 똑같이 했나? 이런 자책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찾아가고 지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늦둥이 제가 길을 써도 뭘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이제 늙어서 힘없는 엄마가. 근데 혼자서 참 잘해요. 저녁마다 엄마 제가 어차피 특목고를 가야 돼서 엄마를 고등학교 때부터 떠나야 되는데 저녁마다 엄마 발을 주물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사춘기 소년이요. 티네이저가요. 한 번도 효도를 강요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침대에 올라와서 발을 주물러 줘요.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해요. 많이 행복해해요. 물론 뭐 소리칠 때도 있어요. 티네이저들 똑같이 하는 행동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늙어서 힘이 빠져서 열정을 못 낼 수도 있지만 걔도 참 좋은 아이를 하나님이 형성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 아들, 내 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사명,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식은 그냥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근대 교육 60년을 지켜보면서 아무리요. 지금은 학원 보내는 게 의미 없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우리 때는 피아노 있는 집이 그렇게 귀했는데 피아노 다 있게 되니까 고역이잖아. 그거는. 피아노 좀 못 치면 어때? 그때가 지금 30대 우리 자녀 또래들의 그 곤혹스러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들의 곤혹스러움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요? 있잖아, 너한테 들어가는 학원비, 과외비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보다 더 많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냥 내가 너한테 현금으로 딱딱 얼마를씩 줄게. 그걸 너는 통장에 저축을 해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세계 일주를 해봐. 내가 준 돈으로도 세계 일주 할 수 있을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꿈을 갖고 공부는 그 대신 너 혼자 해. 돈 안 들이는 공부로. 이런 제안 해보면 어떨까요? 용기가 안 나세요? 아직도?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정말 배낭 하나 매서 그때 코로나가 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세계 일주 보내고 싶거든요. 내가 너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돈을 너무 안 썼어.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몇천 딱 주면서 이걸로 세계 일주 한번 해봐. 그래서 지구에다 네 발자국들을 남기고 와봐. 이런 선물을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주고 싶거든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 요즘 애들 너무 영리해요. 재능도 너무 많아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밌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불행하길 바라세요? 제가 그걸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애들 자존감이 높아져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엄마처럼 살았는데 자녀들한테 항상 듣는 말은 생일이 되면 사위들까지 다 각자 한 가지 최고의 음식들을 해갖고 와가지고 상을 차려줘요.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주는 게 아니라 저는 또 5월 16일 음력으로 양력으로 7월 7일이에요. 얼마나 더워요. 튀김 요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몸이 정말 흠뻑 젖으면서 요리들을 해요. 한 번도 시킨 적 없는데 그렇게 엄마가 좋대요. 그렇게 자발적으로요. 딸 둘들이 전부 다 양평으로 집 사서 이사 왔어요. 우리 집 주변으로. 예술가들이니까 그냥 서울에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 작은 집, 그 비싼 집에서. 그러면서 정말 부러울 만한 30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아닌데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함께 드려요. 그리고 둘째 사이는 신학대학원을 지금 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도 부인이 더 좋은 영화 감독하고 자기는 주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예수님 잘 안 믿던 친구들이거든요. 딸들의 신앙이 깊으니까 사위들도 신앙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럼 됐지 않아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그것만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잔머리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믿게 하고 저도 굳세게 믿었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달라야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부러워해요. 저의 현실을, 제 자식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가감 없이 저의 경험을 다 이야기한 이유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특이하게 60년의 한국 교육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지금도 현재 중학교 3학년 엄마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말할 자격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은 전시밥이라 앓고 나서 대학 강의를 그만두고 여의도에서 하던 심리치유 연구소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늙지도 39살이었으니까 늙지도 젊지도 않은 며느리가 죽게 됐는데 선산에 묻어야 할지 화장을 시켜야 될지 나로서는 도저히 결정을 못 하겠으니 친정엄마가 와서 결정해드리려 하겠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올 만큼 저는 사지에 있었어요. 85%가 사망률 급성기예요. 뇌는 멀쩡한데 전신은 마비돼서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병이 길랑말르 신드롬이라는 병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증으로 또 알았어요. 심근육이 마비되다가 딱 멈춰서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상태가 됐는데, 두 번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뭐 잘못하고 다니면서 얻은 병도 아닌데, 지혜를 하러 갔다가 얻은 병인데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큰 불행이 왔어요. 그런데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지요? 이만한 구멍에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말씀이 이불처럼 저를 덮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말씀이 저를 이불처럼 덮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꿈이 내 1톤짜리 트럭만 있어도 저는 막 오지에 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용감하고요. 귀천 이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톤짜리 트럭만 있어도 나는 생선 장사라도 할 수 있었어요. 접시 하나, 종이컵 하나도 들어 올릴 수 없는데 아무것도 없게 된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어떻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끝없이 계속 나눠요. 끝없이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저는 진짜 1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발효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된 이유는 전신마비 앓고 있는 동안에 뇌는 멀쩡한 질환이기 때문에 제 속에 점장이가 한 30마리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딱 보면 다 알게 돼요. 10회 이상 상담해야 치료될까 말까 하는데 한두 번 만나면 다 치유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발해요. 심리치료라는 게. 6개월 내지 1년 있으면 재발해요. 재발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재발하는 이 돈 버는 일만 하지 말고. 꽤나 유명했어요. 심리치료 전문가로 제가 당시에. 방송할 때 항상 제가 심리치료 방송 그때 뭐 인간의 도얼굴이랄지 뭐 이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다 방송 자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겠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돼? 20분까지? 11시 20분까지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 바로 발효음식이었어요. 그것이 발효음식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들어갔을 때 인간은 심신이 건강해져요. 어떤 정신과 약이나 어떤 심리치료 프로그램보다 제대로 담근 김치, 된장, 식초, 젓갈 이런 걸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에 사람은 치료하게 돼요. 이것을 서울대학에서 제가 2009년도인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의 섭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아무도 그 논문을 믿어주지 않고 저 혼자의 주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사실인 것을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1호로 특집한다고 그 논문을 쓴 사람이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였으니까 저한테 인터뷰 요청했더라고요. 인류를 괴롭힐 마지막 질병은 우울증이에요. 어떤 질병보다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학원 픽업하러 다니는 시간에 발효식품 제대로 배워서 발효식품 잘 만들어서 자녀들 주면 편하고 행복하게 잘 커요. 우리도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고 발효식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 사업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그거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얘는 키가 욕심이 너무 많아. 한 가닥이만 우리 공부할 때 먹으면 되겠다. 이게 사가가지고 싹 이제 걸쭉해지니까 괜찮고요. 약간 다 세다 싶어요. 이걸 조금 작은 거 사다 해도 돼요. 반절 잘라서. 근데 반절 잘라서 하면 나중에 수건놨을 때 덜 예쁘긴 해. 그래도 괜찮아요. 김치 담그는 법은 어떤가 궁금도 하고 또 그런 걸 배워본 다음에 내가 내 집에서 담는 김치의 노하우를 또 창출해냈지 않을까 해서 인상 깊었던 게 그냥 뭐 양념을 무슨 비율로 이렇게 넣어라 이런 게 아니었고요. 발효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식을 많이 심어주셨고 또 전통 김장을 담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청을 위한 일종의 친구예요. 그건 진짜 자체가 그 이파리를 먹기 위해서 뒤져가지고 끊기지 않아요. 청양배추로 다른데 김치는 거의 이제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맛있지만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는 그 맛이 안 나거든. 우리가 원래 고기 엄마가 해줬던 그런 맛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는 화학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음식을 하기 때문에 맛도 좋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고 그 맛이 진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먹었던 그런 맛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가서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익었을까? 익은 김치잖아요. 이게 문어가 아니라 이게 배추는요 5분의 1 정도 배추 무게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의 무게가 꼭 아니 분량의 무가 들어가요. 채로 들어가든 섞어서 들어가든. 발효를 한다라는 것이 참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신비로운데요. 이걸 하다 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맛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좋은 맛들이 나오게 되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발효식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아무리 해도 최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발효식품은 사람이 만들어낸 맛이 아니라 1나노미터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항아리 속에서 하나의 공화국을 이루면서 만들어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맛을 내줬다면 자연에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들과 기후에 맞는 그런 미생물들이 발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가 최고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일주일 후에. 겨울에는 7일 후, 여름에는 3일. 3일. 작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한번 이게 올라와서 쪄졌을 적에 물을 뿌리면서 물 주면서 해. 금방 먹을 건 막 고추씨도 넣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고추씨는 발효를 방해해요. 금방 먹을 건 괜찮은데 고추씨를 오랫동안 발효할 건 좋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내려가면 넣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애들 15살 되면서 어머니가 분가하셨고 그러면서 된장을 같이 못 먹으면서 여러 사람한테 집된장을 많이 얻어먹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여기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된장을 담글 수 있다. 그리고 덤으로 여러 가지 발효 음식들을 같이 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오열이 안 맞으면 파악이 안 돼. 음력 8월에 고추장 메뉴를 꼭 만들어야 된다. 9월에 만들어도 안 되고 7월에 만들어도 안 된다. 왜 8월에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만 있는 효모. 공기 중에는 황금들이 8월에 만들어야만 이 고추장 메뉴에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오로지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한바탕 먹고 나면 부드러워져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익혀야 된다고요. 그것이 갈고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제 식탁에서 부엌에서 뭐 하는 게 너무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재료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적절히 배합을 해도 어쨌든 맛있는 게 탄생한다는 것. 근데 그게 뭐를 어떻게 넣냐고 안 해도 그 있는 거를 적절히 그냥 대충 배합해도 뭐 정량 그런 거 없어요. 계량 스푼 쓰지도 않는데도 아무튼 좋은 재료여서 그런지
아무튼 맛있고 이제 그걸 먹어본 식구들이 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정말 가정의 건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먹을 때까지 촉촉한 고추장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강아지 자체는 그 못 먹게 되는 음식을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음식을 탄생시킨 거예요. 들어가서 배설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노란내가 나지 않아요. 걔가 거기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아름다운 이 순간을 위하여 하면 항아리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아름다운 이 순간을 위하여 항아리. 감사합니다. 역시 발효인다워. 맛있죠? 이 술은 특별한 날에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내려주면서 찍을게요.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찍을게요. 셋, 둘, 하나. 한 번 더요. 셋, 둘, 하나. 됐습니다. 즐거움이고 또 전통 발효 음식이라는 것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발효시켜도 아주 성공적인 결과물로 남게 되거든요. 그걸 맛보고 그걸 먹고 나서의 그 효과 같은 것을 스스로 경험하기 때문에 참 행복해져요. 사실 전통 발효 음식이라는 것이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것들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익혀가는 거였는데 그 산업혁명의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그 명맥이 끊어졌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 교육기관에 와서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애석하긴 하지만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를 공부하고 나면 평생 자신과 가족들이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유익하고 맛있는 발효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받게 되니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두들 오셔서 함께 즐기세요.